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공개한 강의 영상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녀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 유럽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라며 강한 확신과 함께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미국 CNN에서 이 방송이 공개되자 뉴욕 타임즈 및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이 영상을 긴급 보도하며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이 공개되자 각국의 경제 전문 기자들마저 이를 대서특필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는 관련 영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가을 낙엽이 날리는 풍경,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다운 위엄이 느껴지는 캠퍼스. 미국 하버드 경제학 강의실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열기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죠. 사라 존슨 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경제학과의 스타 교수로 차분한 외모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빛에서 그녀만의 냉철한 통찰과 강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라 교수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라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아니면 유럽연합? 스크린에는 세계 경제 강국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미국, GDP 세계 1위. 중국, GDP 세계 2위. 일본, GDP 세계 3위. 독일, GDP 세계 4위. 자, 여러분은 미래에 어떤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제이슨 밀러가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입니다. 우리는 기술, 자본, 인재,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죠. 중국이 따라오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강의실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독일 교환학생 올리버 슈미트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유럽연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라 교수는 이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강단을 서성였습니다. 흥미로운 의견들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슨은 거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 한국이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사라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이슨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이슨, 당신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오만함과 현실 안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강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김민지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조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은 진짜 이유를. 사라 교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그녀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했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과연 그들은 어떻게 미국과 유럽의 오랜 패권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 교수는 컴퓨터를 조작해 스크린에 한국의 최근 30년간 국내 총생산 성장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며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유럽을 추월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기 어려운지를 말이죠. 제이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겨우 70년 전만 해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추월한다는 건가요? 사라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죠.
1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혁신 강국으로 도약한 나라,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프랑스가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패션, 예술, 요리.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에밀리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물론 발전된 나라였지만 미국보다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넘겨 세계 혁신 지수 순위를 보여줬고 한국은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크기와 인구만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작은 나라지만 기술 혁신의 중심지죠. 한국은 그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리버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세계적인 자동차와 정밀기계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는 최고 품질의 상징이에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일을 이겼다고요? 사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폭스바겐을 앞질렀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차는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혁신적인 선택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슨이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없지 않나요? 사라 교수는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무슨 브랜드인가요, 제이슨? 아이폰이요. 그 아이폰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아이폰 안의 반도체 상당 부분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듭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 안에는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팔지만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잘 보이지 않죠.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민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초격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특정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전략이죠. 정확합니다. 사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핵심 산업에서 절대 추월 불가능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크린에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사진들이 떴습니다. 여러분,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라는 세 글자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죠. 그런데 학생들은 이제 사라 교수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느껴졌습니다. 사라 교수는 IMF 위기 당시의 한국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줄지어 선 실직자들, 문 닫는 기업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기업들은 연쇄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하늘을 찔렀죠. 전문가들은 회복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금을 모았다는 게?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환보유고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메달까지 자발적으로 내놓았죠.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서구의 차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도 보너스를 챙겼고, 그리스 재정위기 때 유럽 각국은 자국 이익만 따졌죠. 하지만 한국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제이슨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90년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과 백신 거부 운동이 있었고, 유럽은 의료체계 마비와 봉쇄 정책 혼란을 겪었죠. 민지 양, 당신의 조국은 어땠나요? 김민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마스크 앱으로 수급을 조절했고 정보기술로 동선을 추적했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켰고요. 맞습니다.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됐죠. WHO도 극찬했습니다. 한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시위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자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가 나타났고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예를 볼까요? 사라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젯밤 아마존에서 책을 주문했습니다. 배송 예상일이 사흘 후네요. 민지 양,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보통 다음 날 받아볼 수 있어요. 새벽 배송을 선택하면 밤 11시에 주문해도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받을 수 있고요. 불가능할 텐데요.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교수는 웃었습니다. 당신의 그 불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뒤처지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하죠. 스크린에는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최적의 배송 루트를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초격차,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독일도 기술 강국인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른가요? 독일은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수많은 회의와 검토. 반면 한국은 김민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단순히 서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죠.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정확합니다. 사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을 단 2주 만에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미국이 몇 달 걸린 일을 말이죠. 스크린에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전자정부, 교통카드 시스템. 여러분, 뉴욕 택시에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택시에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런 빠른 변화가 위험하지 않나요? 부작용은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찾죠. 반면 미국은 부작용을 우려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1000개가 넘는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4%, SK하이닉스는 31%, 합치면 75%가 넘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독점 시장이죠. 올리버가 질문했습니다. 중국도 수천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곧 따라잡지 않을까요? 반도체는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30년이 걸렸죠. 그 기술과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스크린에 반도체 공정 미세화의 역사가 떴습니다. 10나노, 7나노, 5나노, 이제는 3나노 공정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나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1990년대 미국의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를 단순한 상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며 투자를 줄였죠.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김민지가 대답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투자했죠. 초격차 전략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위기 때 투자를 늘리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한국 기업의 특징입니다. 제이슨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드웨어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요? 사라 교수는 웃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챗GPT 한 번 실행하는데 수천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죠. 스크린에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진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올리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성장 속도를 보면 최첨단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실패를 견뎌내야 합니다. 수율이라고 하죠. 1%의 차이를 위해 수년을 투자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죠. 이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넘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산업혁명을 이끌었지만 디지털 혁명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또 다른 힘, K 콘텐츠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사라 교수는 BTS의 버터 뮤직비디오를 틀었습니다. 이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는 8억 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본 셈이죠. 스크린에 넷플릭스 순위가 떴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위권의 상당수를 한국 드라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드라마도 이루지 못한 성과죠. 제이슨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민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BTS 이전에는 싸이가 있었고 오징어 게임 이전에는 겨울연가가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라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K 콘텐츠가 단순한 문화를 넘어 거대한 산업이 됐다는 겁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한국의 문화산업 수출액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문화 산업 수출액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악,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포함됩니다. 한나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프랑스는 화장품의 본고장인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화장품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사라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혁신 때문입니다.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은 한국 기업들이 최초로 개발했죠. 프랑스가 전통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수는 이제 주제를 정보기술 혁신으로 돌렸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개인 차량 없이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어떨까요? 김민지가 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고 모바일로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죠. 사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를 꿈꾸지만 한국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라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체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은 글로벌 공룡들에 맞서 자국 시장을 지키고 있죠. 스크린에는 아마존과 쿠팡의 배송 시스템 비교 영상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아마존 프라임은 이틀 배송을 자랑하지만 쿠팡의 로켓 배송은 당일, 심지어 새벽 배송까지 제공합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요. 에밀리가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아마존도 엄청난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쿠팡의 물류센터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로봇,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다는 마인드셋입니다.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김민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이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밤에 주문하면 자는 동안 배송이 완료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물건이 놓여 있죠. 사라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스크린에는 BTS의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달성 소식을 전하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중음악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비영어권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 달 연속 석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BTS는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나가 열정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팬덤의 힘이 아닐까요? 아미라고 불리는 BTS 팬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이죠. 스크린에는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관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으로 선발해 최소 5년에서 7년간 노래, 춤, 외국어, 연기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김민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아이돌들이 직접 음악 제작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만들기도 하죠. BTS의 경우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합니다.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 시청 기록이 표시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미국의 어떤 드라마도 이런 글로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올리버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독특한 한국적 요소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으니까요. 사라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관찰입니다. 올리버. 한국 콘텐츠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만의 독특한 시각과 미학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스크린에는 이제 기생충, 미나리 같은 한국 영화들의 아카데미상 수상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리우드가 100년 넘게 세계 영화 산업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들이 칸 영화제,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죠.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겁니다. 제이슨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질문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혁명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라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미국 제작사들은 한국 스토리텔링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고요.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보였고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 뉴욕의 심장부에서도 K-팝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전 세계 패션 트렌드는 K-팝 아이돌들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의 이동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이 있습니다.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서울의 평일 저녁 풍경입니다. 보스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에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건물들은 다 무엇인가요? 학원이라고 부르는 사교육 시설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은 여기서 추가 학습을 합니다. 민지 양,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김민지는 잠시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보통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아침 8시에 등교해서 오후 4시까지 정규 수업을 듣고 그 후에는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수업. 주말에도 학원에 갔죠. 한나가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이들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반응입니다. 우리 서구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결과를 볼까요? 스크린에 OECD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학, 과학, 독해 능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압도적이죠. 삼성,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사회계층 이동성 지표였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난한 집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판사, 교수가 될 수 있죠. 미국의 많은 주에서 계층 이동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라 교수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업무 방식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의미하죠. 스크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팀워크,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공장 운영,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민지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보자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집중할 때의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사라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간 관리. 둘째, 명확한 의사소통. 셋째, 목표를 향한 끈질긴 추진력. 사라 교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육, 기술, 문화, 조직력. 그들이 어떻게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었는지 보았죠. 스크린에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 초격차를 만드는 빠른 실행력.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반도체와 IT 산업의 절대 강자.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 철저한 시간 관리와 조직력.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본과 인재가 있고. 사라 교수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본과 인재.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한국은 김민지가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라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DNA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누구보다 먼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단결력,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한나가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나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미래 산업의 키워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육지를 준비하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한국과 미국의 위치가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올리버가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게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라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인드셋입니다.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질문하는 태도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김민지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김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조국이 이룩한 성과가 이제는 하버드의 엘리트.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으며, 인구가 적은 나라였지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더 빨리 움직였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하나 되어 일어서는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새롭게. 한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